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0살 딸아이와 투닥투닥 정신없이 살고 있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단 두 식구뿐이라고 하면 집안이 적적하지는 않으실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혼자서도 일당백은 너끈히 하는 워낙 활발한 딸아이와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에 저희 두 사람만으로도 집안이 꽉 차는 기분이에요. 그럼에도 싱글맘으로 살면서 아직 어린 딸아이와는 나눌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아서 이런 아쉬움을 이 채널에서 사연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풀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딸아이가 둘이 살게 된 건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부터였어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TV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건 정말이지 비현실적인 일이죠. 저 역시 이혼을 겪으면서 살면서 다시 겪지 못할 온갖 더러운 꼴은 다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된 이혼 사유는 전 남편의 불륜이었어요. 그 망할 놈이 조강지처인 저와 아직 유치원생이던 어린 제 자식도 팽개치고 글쎄 딴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었지 뭐예요? 모르면 몰랐지. 그 더러운 꼴을 알고도 그놈하고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설사 제가 그놈을 참아낼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딸은 무슨 죄로 그런 놈을 앞바랍시고 한 집에 같이 얼굴 맞대며 살아야 합니까? 저런 놈 봐주고 끌어안고 살다가는 우리 딸 다 커서 엄마랍시고 가정에 얽매이지 말고 능력 있는 여자로 당당하게 살라는 소리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제 나름대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과감히 이혼을 결정했죠. 남편이라고 만날 첫날 바쁘다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도 힘든 놈이어서 그런지 이혼하고 나서 남편의 빈자리를 딱히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저희 딸 역시 그 어린 나이에도 뭘 안다고 제 아빠가 아니라 무조건 엄마 편만 들어준 걸 보면 제가 영 헛산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희 둘은 이혼 당시 제 걱정과는 달리 때로는 서로 의지하며 때로는 꼭 친구같이 정답게 지내며 둘만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당시 아이 나이가 7살이었는데 이혼하고 바삐 살다 보니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동안 아이는 학교에도 입학하고 10살이 되니 제법 숙녀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엄마 화장품도 슬쩍 훔쳐 바르다 저한테 걸려서 혼쭐이 나기도 했죠. 제 딴에는 아직 여린 피부에 어른들이 쓰는 색조 화장품이 독해서 피부 트러블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런 거였는데 제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제 이모 품으로 쏙 숨는 걸 보니 제 딸이지만 좀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둘끼리도 잘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혼하고 혼자 조카 키우는 언니가 마음이 많이 쓰이는 모양인지 제 여동생이 거의 제 집처럼 저희 집을 드나들며 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한테 신경 써주시는 건 비단 여동생뿐만이 아니에요. 결혼 이후로 거의 독박 육아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아무래도 전 남편과 같이 사는 집이다 보니 친정 식구들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여 제 집에 잘 오지 못하셨거든요. 이혼 이후로는 눈치 볼 사이놈도 없겠다. 마음 편히 손녀 봐주시겠다며 친정 부모님들과의 왕래도 잦아져서 저도 이혼 당시 받은 생채기를 더 빨리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도 고아가 아니니 아이 친가 식구들도 있지만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과 관련된 사람과는 그 어떤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혼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전 남편 쪽에 있었으니 그쪽 식구들이 떳떳하게 손녀랍시고 저희 아이 만나게 해달라고 할 입장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이혼 이후에 그쪽에서 별달리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같으면 제 아들놈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해서 손녀를 못 보게 되었으면 며느리한테 석고대죄를 해서라도 잠깐이나마 손녀 얼굴이 보고 싶을 법도 한데 참 그 아들의 그 어미인지 아이 할머니라고 한번 연락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전 남편이랑 같이 살 때 하도 아들 가진 유세를 떨어대던 시어머니였던 탓에 그래도 제 핏줄은 중히 여기는 줄 알았는데 이혼 후로 제 딸아이 한 번을 안 찾는 걸 보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아니면 귀한 아들 자식이 아닌 계집애라고 그 잘난 집구석에 필요한 자손이 아니라 여겼는지도 모르죠. 내심 괘씸하기는 했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괜히 손녀 얼굴 보여달라고 번거롭게 구는 일 없는 편이 더 낫겠다 싶었죠. 전 시모 얘기가 나오니 저 이혼할 때 기억이 다시금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전 남편의 두 집 살림을 알아채고부터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기를 반복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려준 건 제 친구였어요. 이 강 큰 놈이 제 마누라랑 제 딸내미가 사는 데서 겨우 10분 거리에다 상간녀랑 살림을 차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 두 년놈들이 지내던 오피스텔 바로 맞은편 빌라에서 살던 제 친구가 아무리 봐도 낯이 익은데 하면서도 설마 했답니다. 그러다 간만에 저희 집에 놀러 왔다 현관 맞은편에 걸려있던 저희 결혼 사진을 보고는 그만 입을 떡 벌린 거죠. 얘 미희야,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우리 집 맞은편 오피스텔에 너희 남편이 들락거리는데 항상 같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설마 했는데 저 사진 보니까 얼굴이 맞네. 내가 결혼식 때 말고는 너희 신랑 본 적이 없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어쩐지 낯이 너무 익는 거야. 이러지 말고 나랑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저는 그 몇 해 전까지 아등바등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기는 영업직이라 퇴근 시간이라는 게 없다며 육아는 죄다 저한테 밀어버린 전 남편 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워낙 일 욕심이 많았기에 아무리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다 과로로 한번 쓰러지고 나자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육아에만 전념하며 가정생활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었는데 절 이렇게 만든 원흉인 그놈은 바람나서 살림까지 차렸다는 소리에 진짜 머리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지경까지 올 때까지 놈하고 정말이지 진절머리가 나도록 싸워댔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라고 애틋한 애정 같은 게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루고 산다는 놈이 할 짓은 절대 아니었죠. 차라리 여자가 있었으면 솔직하게 말을 하고 정리를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놈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도 나랑 같이 살기 싫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사람 만나는 편이 낫지 않나요? 그 당시에도 남편 노릇 아비 노릇 안 하고 살던 놈이니 크게 생활이 바뀔 것도 없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제 놈이 유책 배우자가 될 테니 저한테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더 나아가서 딸아이 양육권은 물론이고 친권도 제가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으니 양육비까지 뜯기게 되겠죠. 결국 돈 때문에 조강지처와 하나뿐인 친자식도 기만하고 두 집 살림을 선택한 놈이 더러워서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몰래 그 두 인간이 살림을 차린 오피스텔 앞에서 온갖 연병을 다 떠는 전 남편과 상간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더럽게 느껴지던 걸 직접 보니 이것보다 확실하게 놈한테 정떼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혼이야 당연한 거였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그 꼴을 보고 그놈이랑 어떻게 더 같이 삽니까? 근처에만 와도 더러워서 온몸을 벅벅 긁고 싶은데 그런 놈과 한 방을 쓸 수는 없었죠. 무슨 소리야? 여자는 무슨 여자? 어디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와서 이런 황당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는데 너 집에서 편히 있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남들 비위 맞춰가며 개고생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겠어? 이 뻔뻔한 놈이 내 놈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다는 저의 폭로에도 오리발부터 내밀더군요.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놈한테 이야기 꺼낼 때는 이미 증거자료란 증거자료는 다 긁어 모아서 이혼 서류까지 작성해 놓은 참이었습니다. 제가 놈 같지도 않은 변명에 코웃음을 치며 둘 불륜의 증거 사진들을 면상에 철썩 집어던지자 그지한 놈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오히려 자기가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다른데 눈을 돌렸겠어. 진작 네가 잘했으면 내가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을 했겠냐고. 이 정신 나간 놈이 말하는 꼴보게. 야! 네가 결혼했다고 유부남이랍시고 한 게 뭐가 있다고 공치사야. 네가 남편 노릇을 했어. 아비 노릇을 했어. 그저 일 핑계로 밤늦게까지 술 처먹고 집 밖으로 돈 게 네가 결혼 생활 내내 한 짓거리야. 너 같은 놈 만나서 나나 손해봤지. 네 놈이 손해본 게 뭐 있다고 감히 내 앞에서 더러운 주둥이를 놀려? 그야말로 못긴 놈이 성내는 꼴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깔끔하고 신속한 이혼이란 이미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거의 뒤집어지셨어요. 결혼 생활 내내 귀한 딸 고생만 시키는 미운 사이놈이 하다 여자까지 만들어 살림을 차렸다는 말에 저희 아빠는 놈을 거의 패 죽으려고 드셨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그냥 그대로 그놈이 맞아 죽었으면 딱 좋겠다 싶기도 했으나 누구 좋으라고 그 꼴을 봐요? 괜히 저희 아빠 손만 더럽히고 고생하실 텐데 어차피 소송을 해도 제가 이길 게 분명한 상황에서 괜한 분란 만들지 않으려고 간신히 아빠를 말렸습니다. 그 못난 놈은 한 대 제대로 맞지도 않아 놓고는 그래도 죄 지은 놈이 제발저리기는 했는지 밤늦게 저희 모녀 잠든 틈을 타 제 짐을 빼서 아예 그 여자 집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제 며느리와 손녀를 배신하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아들놈 뺨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쉬모라는 여자는 일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제 아들놈 편만 들더군요. 원래도 말끝마다 우리 아들 내세울 거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놈을 세상 귀한 사람 취급하며 떠들던 시모였으니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귀한 아들, 자기한테서 빼앗아간 여자인 저를 무슨 무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천대했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세상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인데 그런 치사스러운 꼴 당하며 참고 살 이유가 없으니 결혼 생활 내내 시모와의 관계는 좋을 리가 없었죠. 우리 딸아이 교육을 생각하더라도 뭐 하나 가까이 지낼 이유가 없는 여자였기에 그렇게 소원하게 지내면서도 아쉽지는 않았어요. 그러게 내가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먹더니 너 꼴 좋다. 우리 아들이 오죽이나 집에 마음 붙일 구석이 없었으면 그렇게 밖을 나돌았겠어. 남자 다른데 한눈 파는 건 다 여자가 모자라 그런 거다. 너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 고약한 성질머리 죽이고 내조의 전력을 다할 생각이나 해. 개소리는 유전인 건지 제 모자란 아들놈이랑 하는 소리도 어쩜 저리 똑같은지요. 괘씸한 놈 내가 갖다 버리는 건데 제가 자기 아들한테 버림이라도 받을까 봐 당신 앞에서 쩔쩔맬 줄이라도 알았나 보죠? 그놈이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로 자랐나 했더니 딱 제 어미를 닮아 그런 모양이네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도 안 받아줄 판에 그딴 더러운 놈을 뭐 한다고 데리고 살 것 같아요? 댁 아들이 아니라 내가 댁 모자란 놈 갖다 버리는 거야. 어쩜 늙어도 저리 추하게 늙었는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나랑 우리 애 앞에 나타날 생각 말아요. 그러고 그 노인네를 내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쫓겨나고 밖에서 고래고래 저한테 욕을 퍼부는 꼴이 꼭 악기 같았어요. 비록 더러운 걸 다 보고 이혼하는 마당이었지만 단 한 가지 저 징그러운 노인네 얼굴 더는 안 봐도 된다는 것만은 이혼해서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이야 뭐 흔한 얘기죠. 놈 두 집 살림을 알게 된 이후 정말 이를 제대로 갈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전적으로 제게 유리했습니다. 기가 찬 건 그 낯짝 두꺼운 놈이 감히 저한테서 우리 딸 뺏으려고 친권 자기가 가져가겠다며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애 클 때 기저귀 한 번 제대로 갈아준 적 없는 놈이 갑자기 부성애가 샘솟아 그런 건 아니었을 테고 어떻게든 제 속 한 번 더 긁어서 위자료라도 좀 적게 조정해보고자 하는 더러운 속내였겠죠. 하지만 제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얄팍한 술수에 놀아나 주겠어요? 어차피 승리는 제 몫이었고 그놈은 저한테 탈탈 털릴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분할이며 위자료 모두 긁어올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긁어낼 수 있었고 놈과 노란한 그 지저분한 여자한테는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서 줄 수 있는 망신이란 망신은 다 주었습니다. 아이 친권과 양육권도 모조리 제 몫이었죠. 아이 태어난 이래 그때까지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했는데 어떻게 자기한테 친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고 생각한 건지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저와 딸 두 식구만으로도 온전한 저희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물론 제가 이기기는 했지만 사실 놈이 친권을 주장한 것만으로도 솔직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놈 입장에서는 그저 찔러보기 용도로 한 짓거리였겠지만 저는 다른 거 다 잃어도 딸아이만큼은 이룰 수 없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놈이 노린 게 이런 제 마음고생이었을 테니 놈 앞에서야 당당한 태도를 고수했으나 제가 이길 거라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일만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혼이 마무리되자마자 후련함을 느꼈으나 그 이후로는 제가 이혼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상처를 받고 심신이 지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가까운 지인들과 친정 식구들의 살뜰한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본인 앞에서는 쉬쉬했어도 아이들 눈치라는 것도 빤해서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그 어린 나이에도 어렴풋이 상황을 짐작은 하고 있었던 조숙한 제 딸아이가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때는 이미 초등학교 입학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아 언니 노릇을 하려 들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꼭 아기처럼 일부러 엄마에게 더 매달리며 저를 자주 안아주는 딸아이를 마주 안으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친정과의 교류가 더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독박육아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외가 식구들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엄마 혼자 고생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엄마를 찾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장난이 많이 치면서도 속으로는 가정환경 때문에 너무 조숙해진 건 아닌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아이가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몸이 편해지니 저도 좋긴 하더라고요. 육아라는 건 절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든 아득바득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버틴 지난 시간이 스스로도 용할 지경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저는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는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때문에 휴직했던 회사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으나 이왕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에 아예 제 주관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저만의 사업체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어릴 적부터 광고를 워낙 좋아해서 광고 지면 디자이너로 취직을 했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을 입장조차 못 되는 위치인지라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대표로 일을 한다고 해서 광고주보다 갑이 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고 일할 수 있게 되니 보람도 느껴지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받아낸 돈도 적지 않아서 사업 자금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생기를 되찾은 저를 보고 가장 좋아한 게 저희 딸아이였어요. 저 역시 억지로 집에 머무는 엄마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주체적으로 사는 엄마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싶었기에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일에는 각자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며 바쁘게 지내는 대신 주말과 휴일은 모조리 딸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만으로 계산하면 이혼 전보다 딸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나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낫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주말을 껴서 아이와 전국 곳곳에 함께 캠핑을 하는 취미도 생기게 되었고 그 밖에도 한창 여자아이로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진 아이와 특별한 추억을 함께 쌓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즐겁게 지내다 보니 이혼하고 벌써 3년이나 지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전 시모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이게 누구인가 잠시 기억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사업하다 보면 정말 별별 사람들 연락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게 돼요. 일할 때도 미리 거래처 연락처를 받기 때문에 쓸데없는 연락을 걸러내는데 그게 낫더라고요. 이혼하고 난 뒤에 제가 연락처를 바꾸기도 했고 이제 이혼해서 인연도 끊긴 사람들 전화번호를 기억할 리도 만무했기에 바로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시모는 저한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던 모양이에요. 대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내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대표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든 제게 연락하려들 인간이기는 했어요. 그놈이랑 같이 살면서도 며느리한테 뭐 뜯어낼 거 없나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인간이었으니 제 벌이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알면 내세울 것도 없는 예전 인연을 빌미로 어떻게든 빌붙어 보려고 했겠죠. 평소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을 잘 안 받더라도 며칠 사이에 비슷한 번호가 여러 번 찍혀 있으면 사람 마음이 혹시나 싶잖아요.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상하게 걸려오는 그 번호가 낯이 익더라고요. 그 여자 전화인 줄 알았으면 그냥 안 받았을 텐데 불행히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얘,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약 올리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때는 그 목소리가 진절머리가 쳐져서 잊히질 않았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정말로 제가 자기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았는지 전시모가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너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니? 그제야 저한테 저렇게 뻔뻔하게 굴 인간이 누가 있는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당신 아들하고도 벌써 갈라선 지가 몇 년인데 제가 댁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게다가 자기 손녀 보내놓고도 그간 한 번은 연락한 적 없던 전시모였습니다. 제가 반가워해야 할 이유라고는 병아리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그 추접스러운 꼴 다 보고 이제 와서 서로 예의 차릴 사이야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쪽 목소리 알아들어야 할 의무는 없죠. 그럴 사이도 아니고. 왜 연락하셨어요? 넌 얼마 만에 연락인데 시어머니 안부도 한 번 안 물어보니? 부침성 없는 건 여전하구나. 이 의미 없는 대화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용건이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서로 안부 주고받을 사이도 아니고요. 이혼할 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놓고 이제와 이런 소리 들을 이유 없고요. 들을 말 없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인간이랑 같이 살 때 자기 연락 바로 안 받으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던 기도 안 차던 전화 매너를 그대로 돌려준 것 같아 조금 고소하기도 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자기 형편 좋을 때 연락할 리가 없는 사람이니 기껏해야 아쉬운 소리 하거나 도와달라는 소리이겠거니 싶어 반가운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들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연락하는 일 없기만을 바랐죠. 그런 제 바람과는 다르게 전시모는 어떻게든 저를 만나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었던 모양이에요. 일부러 그 여자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번호 저장을 하고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무시하기를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제가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전시모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주절주절 되지도 않은 감성파리가 절반 이상이었지만 한 문장만큼은 확실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혼할 때 우리가 서로 안 좋은 모습 보인 건 맞다만 그래도 어떻게 천륜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겠니?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우리 지우 얼굴이 종일 아른데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구나. 지우 데리고 한 번만 병원에 와줄 수 없겠니?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평소 성정을 생각해 볼 때 저 아프다는 말이 진짜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꿰어내려고 하는 거짓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아프다고 하면 매몰차게 계속 전 시모 연락을 무시할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저희 딸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만큼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손녀였으면 찾아도 진작 찾았어야죠. 이혼 전에는 아들 아니라고 제대로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혼하고는 아예 남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워낙 아이 친가 쪽이랑은 교류도 딱히 없던 탓에 아이가 제 친할머니 얼굴을 기억이나 할지조차도 의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저희 딸이 친가 인간들 아무도 기억 못하는 쪽이 더 나았어요. 아이에게 상처가 되면 됐지 절대 득이 될 인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저 혼자면 몰라도 지우까지 데리고 자기 문병을 오라는 말은 정말이지 뻔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문병은 무슨 그 표독스런 노인네. 제 자식들 다 놔두고 이제 와서 이혼하고 남된 지 오래된 너는 무슨 낯짝으로 찾아? 더 들어줄 필요도 없어. 그냥 무시해. 이혼할 때 전 남편 놈 죽사발 만들어주지 못한 걸 아직까지 후회하는 아버지셨어요. 당연히 전 시모의 기도 안 차는 요구에 괘씸해서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평소에도 다혈질 기질이 있는 분이시니 그런 반응이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만 같아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라도 저희 지우한테는 그 여자 피도 일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 마냥 무시하기가 찝찝했던 거죠. 저희 엄마도 저랑 비슷한 생각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씩씩대는 아빠 등짝을 한 대 치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에휴, 나도 그 밉살스러운 여자 당연히 너랑 평생 보는 일 없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지. 하지만 지우 생각하면
저러다 저 여자 저대로 픽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그 고약한 성미에 우리 주요 앞길에 흙 뿌리려 들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프다고 하는데 설마 예전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성질머리 부리려 들기야 하겠어? 말씀하신 뉘앙스가 그래도 한 번은 찾아가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였죠. 저도 여러 날을 망설였지만 쉽게 결론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그동안 저희끼리 복작대면서 사느라 관심도 없었던 전남편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면서 가까워진 지인 중에 예전에 전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전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퇴사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의 소식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던 걸 그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자기 전남편 말이야. 지금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하던데 알고 있어? 전혀 몰랐던 소식이어서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하긴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게 이제 와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상간녀 소송할 때 제법 시끄러웠거든요. 애초에 소송 걸었던 목적이 그 둘을 개망신 줄 의도였기 때문에 당시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나 상간녀 회사에도 둘의 불륜과 살림까지 차렸다는 사실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얼마간은 회사에 더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간녀는 소문 퍼지고 얼마 안 돼서 회사도 잘렸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런 일에서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 평판이 더 손해이긴 하죠. 둘 다 잘렸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상간녀 혼자 잘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둘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피 본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둘 다 그렇게 본인들 살던 데서 더는 자리 잡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외국 생활이었던 모양입니다. 내 동기 중에서 호주 이민 가서 한식당 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워낙 마당발이어서 교민들 중에서 모르는 얼굴이 없는데 분명히 한국인으로 보이는데 한인들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여자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청소 일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거기서까지 한인들 사회에 어울렸다가 한국에서 불륜으로 해고당하고 건너갔다고 소문이라도 날까봐 몸살이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외국이라도 어지간히 돈 싸들고 가지 않는 이상 걔들 주류 사회에 끼어드는 거야 하늘의 별 따기이고 결국은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 아마 죽을 맛일 거다 그것들. 세상 둘도 없는 사랑이라도 된 마냥 갖은 연병을 다 떨더니 피부치 하나 없는 이영만리 타국에 가서도 제대로 자리 못 잡고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냥 그것들 엿보구나 싶었어요. 이젠 나랑 상관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니 이혼 직후에 직장 잘렸다는 얘기 들을 때보다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제 마음의 생채기도 아물었다는 뜻이겠죠. 어쨌거나 그래도 거기까지 둘이 갔다는 걸 보니 이혼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온갖 세상 고난과 풍파를 다 맞으면서도 안 떨어지고 기어이 붙어 사는 게 그래도 인연은 인연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못 떨어지겠으면 진작 우리한테 떨어져 나가서 이혼이나 깔끔하게 해주지 싶은 생각이나 들지. 그것도 별다른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날 지인이 했던 말을 다시금 상기시켜 보니 그러면 전 심어도 찾아오는 자식 없이 홀로 지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큰아들이고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중에 남동생은 시모가 반대하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대판 싸운 이후로는 본가로는 발걸음도 안 하고 절연한 걸로 알고 있고 시누이도 시집갈 때 집에서 혼수 제대로 안 해줘서 시댁에서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는다며 제 어미 볼 때마다 원망을 늘어놔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거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절대 먼저 굽히고 사과할 줄 모르는 그 집안 인간들 성정을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그들 사이가 소원하리라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아들이라도 큰아들인 전 남편만 우리 아들 하며 싸고 돌았으니 평소에도 둘째 아들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와중에 그리 귀하게 여기던 큰아들은 정작 바람난 여자랑 아예 한국을 떠나버렸으니 더러운 성격 탓에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는 전시모를 찾아줄 사람 하나 없을 터였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고 나니 진짜로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본인 자식들하고도 척지고 사는 마당에 이혼해서 나온 예전 며느리인 제가 이리 부채감을 느낄 필요야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야멸찬 인간들하고 저 스스로를 같은 선상에 두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전시모한테 꾸준히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징글징글할 정도로 이런 면에서는 끈기가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계속 찝찝하게 있을 바에는 차라리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애 한번 보여주고 치우자 싶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이렇다고 해도 제 딸아이한테 자기 조모 문병을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딸아이의 의사였습니다. 그럼 한번 갔다 오지 뭐.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지유야,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괜찮아. 난 별로 상관없어. 가서 얼굴만 보여주고 나온다고 했잖아. 그 할머니 계속 엄마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 갔다 오고 그러고도 괴롭히면 무시하면 되지. 들고 있는 게임기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딸 말을 들으면서도 내심 아이가 가기 싫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사람 가려가며 말할 줄이라고는 모르는 그 노인네한테 갔다가 괜히 우리 딸 싫은 소리 들을까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내가 괜히 선택을 아직 어린 딸아이한테 미룬 건 아닌가 뒤늦게 후회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선택에 맡기자고 결심해놓고 아이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의사를 뒤늦게 번복하게 만드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전시모 병문안 일정이 잡혔습니다. 병원 호수를 묻는 제 말에 대번의 목소리가 밝아지는 시모 때문에 더욱 기분이 찜찜해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죽기 전 소원이라며 죽는 소리를 하는 노인네 말 한번 들어주면 내 할도리야 넘치게 하는 거니 앞으로야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무시하고 각자 인생 살면 그만이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아이와 병실 문 앞까지 가고서도 그냥 돌아갈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따라 들어간 꼴이 되었죠. 3년여 만에 얼굴을 보는 시모는 낯빛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랑 저희 딸 꿰어내려 술을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꼴을 보니 아프다는 말이 아주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지우를 본 전 시모가 반색을 하더군요. 지우야, 그새 이렇게 많이 컸어? 이제 밖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네.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뭐 좋은 할머니였다고 애가 할머니를 보고 싶었겠어요? 딸아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하도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한 탓에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긴 했지만 전 시모를 보는 딸 표정에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가움은 고사하고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가워하는 자기와는 다르게 그저 대면대면하기만 한 아이 태도에 그 여자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본인이 한 짓이 있는데 당황하는 게 더 우스웠어요. 짧은 인사를 마치고 제 조모에게서 관심을 거둔 아이를 곁에 앉혀놓고 전 시모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도 우리 지우 보여달라고 통사정을 하셔서 데려오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혼하고 지금까지 없는 사람 취급하다가 건강 안 좋아지니까 찾으시는 것 같아 썩 반갑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마지막 도리는 하려고 내키지 않는 마음임에도 아이까지 데려왔으니 이제는 더는 연락해서 번거롭게 하시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도록 냉랭한 제 말에 짐짓 풀죽은 표정을 짓는 전 시모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주변에 기댈 자식 하나 없는 팔자이니 어떻게 저한테라도 치료비라도 뜯어낼 속셈인가 했죠. 예, 그래도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그러지 마라. 내가 그동안 너랑 우리 지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니? 너희들 이혼할 때야 괘씸한 마음에 잠시 외면했다만 그래도 핏줄 아니니. 괘씸해도 제가 저 인간들을 괘씸해야지.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괘씸하니 뭐니 하는 소리를 입에 올립니까? 아무리 불쌍한 척 해봤자 어디 사람 본성이 바뀌나요? 꼴 보기 싫게 입꼬리를 늘어뜨리고 우는 척 해봐야 악어의 눈물인 게 뻔했죠. 그래도 그 인간이랑 살면서 봐온 게 있는데 순진하게 속아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괜히 왔다는 생각을 하며 그래도 한 번 왔으니 이걸로 끝이다. 속으로 선을 딱 그었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잘못한 거 없다며 그리 싸고 도시는 아드님 계시는데 얼굴도 안 보고 산 우리가 어째서 어머님 핏줄이 됩니까? 그리고 귀한 어머님 자식한테나 연락해서 얼굴 보고 사시던가요. 그러자 가뜩이나 꼴 보기 싫었던 입꼬리가 더 축 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마치 이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전 시모였어요. 그놈은 그 여시 같은 년이랑 호주 건너간 뒤로는 전화 한 통 하는 일이 없다. 제 어미 고국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되먹지 못한 계집애한테 홀랑 채일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정성으로 개를 키웠겠어? 자식 키워봤자 하등 쓸데없다.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일인 거야. 그러니까 그 하소연을 왜 저한테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 여자랑 제가 이런 얘기 나눌 사이입니까? 그 여자가 입을 열면 열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이 외국 나간 이후로 제 모친한테 아예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몰랐기에 좀 안 됐다 싶기도 했어요. 제가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긴 했어도 저 여자 팔자도 참 어지간히 드세다 싶었죠. 그럼 앞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잘하세요. 생긴 대로 성질머리 다 부리다가 나가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제 딴에는 나름 조언이었는데 제 성격 탓을 하는 말에 순간 전시모가 발끈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멀쩡한 척 표정 관리를 했지만 그 찰나를 놓치지 않은 저였기에 앞으로도 전시모 곁에 사람이 모이는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내 간병을 좀 해줘야겠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분명 같은 한국말로 한 말인데 말의 맥락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제가 그 여자 간병을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어요? 저 여자와 저 사이에 간병이라는 단어가 나올 자체가 뚱딴지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얘가 벌써 가는 기가 먹었나? 간병 말이야, 간병. 돌았어요? 아이가 옆에 있다는 사실도 있고 원색적인 비난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가당치 않게 간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저 이혼할 때 저 여자가 무슨 망발을 했는데요. 어디 그뿐입니까? 결혼 생활 내내 시집살이의 나쁜 예로 들 수 있는 행동이란 행동은 다 한 여자였어요. 이혼할 때는 또 얼마나 지저분하게 갈라졌어요? 설사 제가 그놈이랑 이혼을 안 했다 치더라도 언강샘심, 간병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판에 저랑 그 여자가 대체 뭐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남남 아닙니까?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생겨먹었으면 이혼해서 나간 지 3년이나 되는 예전 며느리한테 간병해달란 소리가 저렇게 뻔뻔하게 해댈 수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요. 댁이 뭐라고 내가 댁간병을 왜 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너 말 참 심하게 한다. 내가 여기서 의지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니? 그래도 네가 내 손녀 엄마인데 네가 어떻게 나랑 관계가 없어? 네 딸 할머니 간병인데. 나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투석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혼자서 견딜 수 있는 일이니? 당연히 간병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간병을 왜 내가 하냐고. 당신 새끼들 다 어디다 두고 왜 나한테 이 난리야? 정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이를 쓰든가. 간병인이 어디 자식만 하겠니? 나 다른 사람 손 타는 거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리 매몰차게 굴고 나 아픈 사람 두고 그러는 거 아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속이 터져서 복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요. 애초부터 이럴 작정으로 나한테 그렇게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나 싶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딸아이 보고 싶다는 건 그저 핑계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런 인간인 걸 모르지 않았으면서 어쩌자고 여기까지 우리 애를 데리고 왔나 그저 후회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딸아이 손을 붙잡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장에 병실 문을 열고 나갈 것 같은 제 기세에 그 여자가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너 지우 보기도 부끄럽지 않아? 나 이렇게 내버리고 가면 네 말년이라고 편할 것 같아? 지우가 뭘 보고 배우겠어? 너 그러다가 나중에 너도 네 딸년한테 버림받을 거다. 듣자 하니까 정말이지 못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내 저 인간 주둥이를 찢어서라도 저 망발을 멈추게 해야 하고 말겠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는데 그 꼴을 다 듣고 보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던 딸아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할머니 뭐야? 뭔데 아까부터 엄마한테 저런 소리를 해? 그제야 아차 싶었어요. 아이한테 보여선 안 되는 꼴을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아이부터 저 정신 나간 여자로부터 떼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는데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식한테 제대로 못해서 버림받은 거면 저 할머니도 제대로 못 살아서 자식한테 버림받았나 봐. 자식들 아무도 저 할머니 안 찾아온다며. 10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똑 부러진 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풋 웃음이 터질 정도였어요. 그 여자 면상을 돌아보니 아이 말에 기가 막힌지 입만 떡 벌리고는 열받아서 입꼬리만 파들파들 떨고 있더라고요. 오죽이나 못났으면 어린 손녀한테 이런 소리를 다 듣습니까? 내 딸이지만 이렇게 엄마 속을 시원하게 해주다니 그 자리에서 아이한테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간신히 표정 관리를 하고는 그 웃기지도 않은 여자에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댁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자식 들먹이며 웃기지도 않는 주제넘는 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댁 자식들이나 잘 관리해요. 자식 새끼 불륜이나 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길러놓고 감히 누구 자식을 걸고 넘어져? 10살짜리 애도 하는 걸 그 나이 먹도록 못 깨닫고 그러게 진작 잘 살지 그랬어요. 늙고 볼품 없어져서 자식한테 버림받기 전에. 그쪽 죽는다고 해도 우리 식구 중에 댁 장례식 가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 말고. 그러고는 모욕감에 시퍼렇게 질린 심어 얼굴을 쏘아보고는 시원한 기분으로 병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보기 좋게 구겨진 그 여자 얼굴을 보고 나니 그간에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이런 못 볼 꼴을 보고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죠. 지효야, 엄마가 이런 데 데려와서 정말 미안해. 다신 저 사람 볼 일 없을 거야. 응, 내가 혼내줬으니까 저 할머니 이젠 다신 엄마 못 괴롭힐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제가 달래도 모자랄 판에 저를 지켜줬다며 기고만장해진 딸아이를 보니 제 생각보다 아이가 단단해 보여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무슨 교활한 술수를 부려도
절대 내 귀한 딸아이 얼굴 보여줄 일 없을 테니 혼자 외롭게 고생하다 늙어 죽든 말든 제 알 바 아니죠. 어지간히 다른 자식들이랑 척진골 못 푼 모양인지 병든 몸이 되고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전심어가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몰라도 불려가서 그 더러운 꼴을 봤는데 그 여자에게 느낄 동정심 따위 더는 남아있지 않았죠. 그따위로 살았으니 그따위로 앓다가야지 별 수 있겠어요? 그날의 일과는 상관없이 이혼 후 늘 그랬던 것처럼 딸아이와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사이로 투닥거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번창해서 평일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그 집안 인간들은 그 누구도 저희 생활을 망칠 수 없어요. 딸아이와 제가 단단하게 쌓아 올린 안락한 가정에서 오늘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홀로 있는 것보다 더 괴롭고 외롭게 만드는 상대라면 저는 이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혼 후에도 저처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저희 살아가는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세요.